행복청 공공건축가 이양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행복한 집 짓기를 주제로 저희 행복도시 단독주택 홈페이지에 있는 행복한 채의 내용을 담아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축주분들이 꼭 염두하셔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짓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 사항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설계 시, 이제 실제 집을 지었을 때 건축주가 알아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시공 시에 챙겨야 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행복한 채의 그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채는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 지원 시스템에 대한 집 짓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포털에서 이제 행복한 채로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지금 하단부에 보이시는 것처럼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 지원 시스템이 나오고 모바일로도 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 짓기에 있어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파트 1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집 짓기 전체에 대한 입문으로서 집을 지으실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 행복한 채 사이트에 그 항목마다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행복한 채를 저희가 구축하면서 행복도시 내의 필지 정보라든지 그런 집 짓기에 있어서 어떤 잊지 말아야 될 체크사항 같은 거를 써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목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그 중에서도 꼭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내용 위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집 짓기 목표를 확립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의 역할, 그 다음에 집마다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정과 예산, 이렇게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내용은 다 저희 행복한 채에 그 사이트에 어느 정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병행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주분들이 맨 처음에 집을 지으실 때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을 다 처음 지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러 번 집을 지어보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덜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집을 처음 지어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집 짓기 단독주택 시장이 조금은 소규모 영세 건설사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와 다르게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이 건축주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서만 먼저 본다면 건축주가 고려해야 될 부분에서는 사실 집을 짓는 목표에 대한 게 우선적으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건축주분의 어떤 예산, 일정,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수요 공간 등이 맞게 같이 따라갈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처럼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가족에게 맞는 집 짓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행복한 채 집 짓기 입문에 들어가 보시면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략하게 집 짓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건축 시장은 좀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저희가 대기업의 건설사가 좀 진출해 있는 그런 시장과 다른 거를 먼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직접 챙기고 일을 갖다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그리고 특히 거주 이후에 관련돼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이나 관리 업체가 별도의 비용만 지급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해 주지만, 소규모 건축 시장에서는 집 짓기는 오롯이 이제 집 지은 다음서부터는 건축주분들이 집을 관리하고 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나가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특성을 한번 저희 행복한 채 집 짓기 입문에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을 보시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소규모 건축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은 저희가 좀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용 절감, 아니면 어떤 일정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물들에 비해서 건축주가 챙기고 일일이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일정 부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과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그 목적 의식이 있지 않으면 그 다양한 부분들의 그 예산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나 시공사를 대해서 계약서부터 완성까지 가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목표 의식이 분명하게 성립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집 짓기를 오롯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마찬가지에 좀 더 그 건축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집짓기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항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항구에서부터 저 항구 또 다른 끝까지 가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사나 이제 시공사한테 의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건축사나 시공사에게 그 양질의 건축사나 시공사에게 맡길 수가 있겠지만 선장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장이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역할로서 그 방향이 집에 가야 되는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선장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조건들을 다 아우르면서 모든 뭐 예산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보되면서 가장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집 짓기라는 과정이 또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보시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역할을 건축주분들이 염두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에 대한 게 마찬가지로 행복한 채의 집짓기 입문에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이 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별도의 그 챕터에서 주택의 구조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는 라이프 스타일과도 관련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비용과도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뭐 철근 콘크리트를 할 건지 목 구조를 할 건지 경량 철골 구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건축주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되 그 내용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장이라든지 기본적인 마감 재료와 색채에 관련된 부분들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행복도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마감 재료와 색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지붕 형태라든지 아니면 단열 방식의 수준, 난방의 방식, 뭐 그다음에 저희가 뭐 요즘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그 사이즈라든지 그런 저 용량, 마찬가지로 창호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건축주분들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건축주분들이 놓치고 가게 되면 완공된 다음에 이제 시공사나 설계사와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은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거는 보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집 짓기 입문에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 안에 그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제 집 짓기에 대한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을 지으시는 많은 분들은 마당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 집이 가져야 되는 어떤 아파트의 그 획일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집을 이제 짓다가 보면 이제 욕심도 많이 나고 조금은 이제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는 있는데요. 이게 반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방향에서 흔히 말씀드리시는 것처럼 비싼 집이 좋은 집이다. 내지는 뭐 어느 정도 다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처럼 방도 많아야 되고 안에 면적도 커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똑같은 집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파트처럼 조금은 밋밋한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신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병인 경우와 이게 패밀리카로서 가족 4인 기준에서 구매해야 될 차 아니면 뭐 혼자 아니면 뭐 그 부부가 거주해야 될 구입해야 될 차들이 다 다른 것처럼 집 짓기 자체도 사실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꼭 비싸야 되거나 꼭 넓어야 되거나 꼭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전용 면적이 높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건축주분들이 본인들만의 개성이 담기되 비싸게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양질의 집을 짓는 것을 더 우선히 보신다면 조금 더 집 짓기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그 저희 마찬가지로 집 짓기 입문에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기능과 디자인이라든지 주변과의 조화를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개인의 주택만으로서 또 어떤 개성만을 또 강조하기에는 주변의 또 조화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만족하실 수 있는 집 짓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집짓기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짓기 일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건물마다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수라든지 아니면 층수 뭐 이런 부분들마다 다르고, 또 이제 바닥에 고조차가 있는 땅이냐 아니면 평탄한 땅이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집을 지으실 때 어느 정도 일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입주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입주 시기 때까지의 그 어떤 자금 확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나 이렇게 취약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입학과 전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 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도 이제 행복한 채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필수 확보 부분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상황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필수 확보까지는 일단 돼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설계에서부터 입주 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용 승인이 마지막 마무리되고 허가와 이제 착공,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까지 마무리되고 입주하시는 시간까지의 그 총 기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6에서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거를 전체 저희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다 합쳐서 6개월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어떤 여유를 가지고 집 짓기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히 자금 계획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주 상황에 대한 걸 고려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일단 필지 확보 이후에는 저희가 건축사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와 감리를 맡는 그 전문 직종으로 있는 저희 그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와 그 계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견적이라든지 예비적으로 그 비용이 나와서 저희가 조금 더 공사에 대한 부분과 이게 예산에 적합하다 싶으면 건축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또다시 그 착공 신고라는 걸 통해서 건축 행정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공을 할 수가 있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 시공 계약은 이제 착공 신고 전 그 시점에 이제 시공사의 계약을 통해서 앞서 설계 때 마무리됐던 그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저희 건축사 설계했던 담당자가 그 설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시공과 감리가 이제 최소 4에서 6개월 이상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건축 행정, 그 이제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이렇게 하면 크게는 건축 행정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들어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는 걸로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보존 등기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을 하면서 입주를 하시고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실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또 하나 붙어야 될 거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공사가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이제 또 건축주분들이 집을 쓰면서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짓기 순서가 이제 행복한 채의 집짓기 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축 행정이라든지 그 실제 계약 관계, 그 다음에 그 지금 건축 그 이제 설계와 시공에서 각각 그 지급돼야 되는 그 비용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저희가 그 일정을 보시면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6에서 10개월 사이에 비용이 언제 지급이 돼야 되고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것과 그 건축 행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기 행복한 채 집짓기 순서 사이트에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짓기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변동사항이 생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집 짓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같은 집이라도 비용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좀 많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건축주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 짓기에 있어서는 뭐 아파트 분양가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해서 모든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총 예산 안에서 저희가 이제 건축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설계 감리, 그다음에 부대비 이런 부분들에 따라 변동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땅을 파기 전까지 이제 생각하셨던 거에 비용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실제 다 짓고 난 다음에 비용은 거기서도 변동 사항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이 잦아서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큰 구조 안에서 저희가 건축 공사비라 하는 부분이 이제 80% 정도가 잡혀 있으면 나머지 20%에 대한 설계 감리 부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부대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축 공사비도 일부 또 당연히 증감이라든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드려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이유는 초기에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그 방향에 대한 거를 잡고 그 진행을 하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집이 처음 예산보다 많이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행복한대 사이트에 있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총 예산이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설계를 시작하고 입주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100%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뭐 중간에 다른 비용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번거롭게 나눠서 보시기보다는 전체 그럼 나는 오늘부터 이제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 설계를 하겠다, 시작을 하겠다, 건축사를 만나서 이렇게 마음 먹으신 순간서부터 어떻게 보면 입주 이산 날까지의 모든 비용을 100%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80%가 사실상 건축 공사비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가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비에 대한 걸 85로 잡았을 때 나머지 20%가 말씀드린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조금은 건축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저희 빨간 글씨로도 나와 있지만 4억 원의 예산이 있을 때 공사비가 이제 80%인 3억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 20%까지 합쳐서 저희가 4억을 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건축공사비에 대한 거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산에 대한 모든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4억 원의 가용 예산이 있다. 그러면 공사비를 난 4억 원까지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120%, 그러니까 나머지 20%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비, 감리비나 부대비, 여타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억보다 훨씬 넘게 되는 4억 8천 정도의 비용으로 집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기 그 예산에 대한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80%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더 고민하신다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집 짓기 총 비용에 대한 거를 잠깐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게 마찬가지로 행복한데 사이트에 있습니다만 그 작은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그 예산의 흐름과 집 짓기 총 비용에 대한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면 이제 건축공사비와 설계감리비 그다음에 부대비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총 설계 비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80%대 20% 비용으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건축공사비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가 단독주택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 건축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서 그 설계비와 감리가 저기 한 주체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공사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 공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은 건축공사비 안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설명드리면 부대비인데요. 부대비는 사실상 말씀드렸던 설계비, 감리비, 그다음에 건축공사비, 초기에 계약했던 그 비용을 제외한 많은 나머지 비용을 다 부대비라고, 기타 비용을 부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처음에 땅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LH에서 필지나 이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고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지침하에 필지가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경계를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맨 처음에 구획된 부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뭐 이웃집과의 그런 어떤 경계면이 좀 경계선 담장이라든지 이게 넘어왔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비라는 게 처음에 전개 측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집안 조사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독주택을 하더라도 조그맣게 진해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조사에 대한 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착공 신고 때 집의 무게를 받칠 수 있는 땅인지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인허가 공과금이라 하면 건축 허가라든지 이제 나중에 사용 승인이라든지 뒷부분에 있어서도 허가를 낼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과금을 내야 되는 세금 개념에 대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공 신고 때도 발생을 하고요. 이제 시공 부분에서는 그 건축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80%의 비용 안에는 가구 공사비, 에어컨 공사비, 조경, 그리고 뭐 간단한 인테리어가 아닌 좀 더 저희가 좀 많이 그 내부 자재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인테리어라든지 태양광 패널, 토목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이유는 그 말씀드린 그 가구 공사비라든지 에어컨, 조경,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 건축주의 어떤 선택 사항과 그 추후 공사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비에서는 별도의 부대비로 잡고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80%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2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20%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건축주분들이 방점을 찍으시는, 예를 들면 조경을 좀 더 좀 많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가꾸고 싶다,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집을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 그 전체 비용 내에서도 20%에 대한 그 부대비의 원칙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대비에 대한 거는 늘 증가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한 고려와 처음부터 비용 컨트롤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약간 그런 공과금 개념으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기통신이라든지 수도가스는 인입하는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 시공업체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수료와 한정과 저희가 그 수도를 끌어오는 데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건축 공사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나중에 사용승 이후에 취득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등록세라든지 기타 그 관련 세금 관련 이 부분이 있고요. 그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주 직영공사냐 아니면 아니냐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 전체에 대한 비용 안에서는 10%가 이제 별도로 산정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서 전반적인 집 짓기에 비용 관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그 예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 만족하실 수 있는 집 짓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그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제 행복한 채 저희 예산 흐름 건축공사비 안에 이제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건축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공정별로 보시게 되면 기초공사, 구조공사, 그다음에 내부 마감공사, 내부 마감공사 같은 경우 이제 바깥에 벽돌이냐 아니면 안쪽에 뭐 단열재를 어떻게 넣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흔히 뭐 내장공사라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안에 그 저희 석고보드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쪽으로 좀 더 보시는 부분을 내장공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통신, 설비 이거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시는 내용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방공사에 대한 저희 감지기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간단한 그 건물에서는 저희가 부대 토목 같은 경우에 그냥 오배수라든지 이런 거를 평탄하게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땅이 좀 경사가 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성절토라든지 같이 이루어지는 부대 토목 공사가 주차장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 공사비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공사, 에어컨 공사, 조경 공사 등의 부분들은 이 지금 건축 공사 비용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부대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는 쪽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당 공사비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은 그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당 공사비라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그런 부대비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지고 순수하게 건축 공사비만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다음 챕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물이 요철이 많냐 아니면 뭐 높낮이가 많냐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상 그 평당 공사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한번 염두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평당 공사비로 보시게 되는 거는 일반적인 처음에 출발점으로는 사무실에 실제 공사비라든지 건축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에 저희가 수량 산출서,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세부적인 견적 사항,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상세한 도면을 토대로 저희가 그 개개인의 건축주분에 맞는 예산 안에서 합리적인 집 짓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이제 저희가 좀 의미가 없다. 엄밀하게는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이 다 4제곱미터의 면적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외부 부분에 있어서 요철이 많아지고 아니면 그 벽 둘레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 모양에 따라서 벽돌리만 하더라도 길이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공사비를 적용을 해도 똑같은 4제곱미터인데 네모 박스냐 아니면 일자형이냐 기역자형이냐에 따라 비용 발생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함께 평당 공사비에 대한 간략한 참조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사항을 통해 어떤 공사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저희가 행복한 채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집 짓기의 일반 상황 중에 집 짓기 전에 이제 그 건축주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내용에서는 저희가 설계 과정 중에 건축주가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3부에서는 시공 과정 중에 건축주가 알아야 될 내용,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